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부 성준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청중 앞에서 서본 지가 참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흥을 깨는 집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꺼트리고 1970년대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한국은행 총재하고 같은 역할을 하셨던 윌리엄 마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었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역할이다. 즉 흥이 올랐을 때 이런 경기를 꺼트리는 역할이 이제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배워 있는데, 저도 이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사실 살짝 좀 두려움이 앞섭니다. 워낙 앞서서 이제 권혁준 교수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CBDC가 도입되면 이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살짝 그런 기대를 약간 좀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발표 내용이라 그런 두려움이 좀 앞서는데, 아무튼 중앙은행 역할이 좀 이런 점에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발표를 드려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발표는 지금 CBDC 논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한국은행이 그동안 어떤 CBDC 연구 과정을 거쳐서 지금 새로 이 현재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이라는 지금 그 단계에 이르게 됐는지 그런 내용의 여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CBDC의 정의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입니다. 버파라고 하죠. 근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BIS라고 하는 그런 기구에서 전통적으로 처음 도안된 그림인데, 이게 머니플라워라고 부르는 그림입니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 형태에서 단일 원점 이런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냐, 전자적 형태이냐, 중앙은행이 발행하냐, 아니면 토큰 형태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를 낮춰서 거기에 교집합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디지털 머니로 정의를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디지털 화폐의 분류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CBDC라고 하는 물건이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을 써야 되느냐, 분산원장을 써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버파로 지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새로운 단위가 가치가 변동할까? 비트코인처럼 자산의 가격이 매일매일 변동하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버파도 변동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폐의 단위는 단위 및 가치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DLT가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회계상 부채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피아트 머니 지폐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보여드린 머니플라워의 그림에서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좀 크게 CBDC가 지금 현재 범용과 기관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범용 CBDC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리테일 CBDC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은행이 발행한 예금, 은행이 이제 고객으로부터 예치한 예금으로부터 이제 예금의 잔액을 표시한 예금 증서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든지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한 형태이겠죠. 네. 현금의 가장 가까운 범용 CBDC가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각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마치 기업 고객처럼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당좌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좌 예금에 해당되는 것이, 당좌 예금이 이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급 결제의 완결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지급준비금에 해당되는 것이 기관용 CBDC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BDC가 논의가 등장된 배경은 지금 2009년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지금 스멀스멀 이런 CBDC에 대한 내용이 지금 논의가 중앙은행 사회에서 이렇게 좀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테이블 코인 확산 가능성이 이제 2015년, 18년, 19년 페이스북의 지금 메타죠. 거기서 나오는 리브라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딱 보면서 중앙은행의 엄청난 CBDC의 연구에 기름을 부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특히 요새 최근에는 페이팔이 발행하는 USD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이 통화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더더구나 이런 CBDC를 연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CBDC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앙 집중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분산 원장과 토큰화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경제 디지털 전환과 현금형의 추세적 감소가 계속 일어날 거냐, 현금의 역할이 필요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CBDC가 출연하게 됐는데 왜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토큰화에게 주목을 하면서 CBDC가 진행이 되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참고 자료인데 여기에 토큰화의 의미 장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앞서 이제 공 교수님께서는 증권 토큰에서 정의를 분산 원장을 사용하면서 디지털화된 증권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화폐 쪽에서는 이제 토큰화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크립토에서 체험자는 새로운 글을 쓴 동일합니다. 근데 자산의 거래 기록과 자산 이전에 대한 토큰 규칙과 로직을 통합한 그릇이라고 새롭게 이제 표현을 다시 정의한 이런 개념들이 새로이 이제 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 이전의 규칙과 로직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법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컨트랙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중앙은행 사회에서는 프로그래밍 가능성, 영어로는 프로그래머빌리티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토큰화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시스템하고를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지금 이제 이런 전통적인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 있고 은행 간 송금을 할 때는 메시지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지급 지시를 내리면 그것이 전문의 형태로 변환이 되어서 해당 은행한테 송신이 되고 수신된 은행은 그 전문을 해석해서 자기의 원장을 자기의 책임으로 반영하는, 자기 고객의 원장의 밸런스를 자기의 책임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분산, 그러니까 약간 좀 분권화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산 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기술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서 한번 변경이 되면은 모든 노드에 있는 데이터들 같이 동기화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기화되는 룰과 규칙을 한꺼번에 반영을 하면 어느 은행 노드에서나 동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하는 원장에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 없는 형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분산 원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토큰화의 장점은 즉시성, 투명성, 자동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요게 이제 BIS라고 하는 그런 아까 제가 계속 인용하는 그림인데 이게 토큰의 형태가 안에 있는 내재적인 정보, 즉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의 소유인가, 이 토큰이 얼마인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내재하고 있다면 룰이라는 것은 이것이 언제 발행되었는가, 누구로부터 이전되었는가, 이것이 이전되려면 어떤 규칙을 만족을 해야 되는가 이런 룰북들이 이렇게 바깥의 레이어로 쌓여 있다고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토큰의 이제 이런 큰 개념적인 도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CBDC 연구 동향 아까 전에 전 세계 중앙은행에 연구에 불을 지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 90% 이상이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흥국은 공식 도입을 했고 주요국은 여전히 이제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러면서도 연구 개발의 노력은 경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를 보면 15년부터는 이제 범용 CBDC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직접 버퍼와 똑같은 디지털 형태의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CBDC의 연구가 활발했다가 2017년엔 또 기관용 CBDC 연구가 활발했다가 2019년에는 범용 CBDC로 다시 연구 방향을 틀었다가 또 최근에는 또 기관용 CBDC의 연구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연구 트렌드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지도를 잠깐만 보시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는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나이라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CBDC를 발행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잘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이런 데는 지금 이제 범용 CBDC 시범 모의 실험 같은 것들을 지금 다 한 번씩 해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CBDC 연구 혹은
요 크립토에서 제일 활발한 데는 사실 중동입니다. 중동. UAE로 비롯된 여기에서 이제 제일 활발하고요. 예. 돈이 제일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국 그리고 유럽 요 두 진영이 주로 이제 이 CBDC의 연구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2019년부터 이제 이런 2018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백서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범용 CBDC 연구를 이제 그 2020년부터 본격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비자, 그러니까 최종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범용 CBDC가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을 했고, 어떤 그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오프라인 CBDC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산원장 구성의 노드를 전국으로 퍼뜨려서 속도를 테스트해보는 이런 실험도 했었고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발권, 그러니까 CBDC를 발행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보완 조치는 어떤 것인지, 법적 이슈는 어떤 것인지 여러 연구 활동을 통해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대국민과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범용 CBDC 연구 경험을 잠깐 여기 그때 당시에 화면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CBDC 모바일 지갑도 있었고 오프라인용 CBDC IC 카드도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해서 시제품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향 통신 단절 상황에서 CQ 엘리멘트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 기능 등을 한번 구현해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온라인 시스템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그런 지식도 저희가 축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CBDC 연구를 한번 쭉 하고 났는데 어떤 문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딜레마에 빠졌냐면 한국이 사실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여러 가지 페이들, 삼성페이 같은 여러 페이 지급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발달된 나라입니다. 이렇게 지급결제 시스템이 잘 발달된 상황에서 범용 CBDC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저희 내부적으로의 우려가 있었고요. 범용 CBDC 확산 시 이제 은행의 탈중개라고 하는데 CBDC라는 제품이 사실 은행을 통과하지 않은 중앙은행의 부채 그 자체입니다. 그랬을 때 은행 예금이 자칫 뱅크런을 발생시키고, 그러니까 CBDC의 도입으로 뱅크런을 발생시키고 여러 가지 은행들을 대차 대조표를 축소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CBDC 도입이 요구되는 정도의 지급 서비스 시장 실패, 마켓 페일러 같은 게 지금 사실 한국은 별로 경험이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CBDC가 분산월장 시스템으로 도입되게 되면 중앙은행의 모든 CBDC 거래 내역, 국민들의 거래 내역을 다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빅브라더 이슈도 하나 큰 도입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범용 CBDC의 각기 다른 그 프로그래밍 기능이 적용될 경우에 그 CBDC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같은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국민들한테 그런 이런 것들을 화폐의 단일성이라고 저희 표현을 하는데 1원이 정말 1원일까? 프로그래밍이 기능이 다른 부여된 그런 여러 1원이 정말 1원일까? 소비자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범용 CBDC에 대한 연구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용 CBDC 연구 방향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기관용 CBDC 기반으로 이제 그 디지털 화폐의 생태계를 한번 시험 구축을 해보자라는 방향을 한번 전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BIS와 기술자문을 통해서 이제 공동 보고서를 발간했고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11월달에 또 한번 4개 과제에 대해서 또 한번 세부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 때 올해 4분기에 일반 이용자 10만 명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 및 가상환경에서 기술 실험을 실시한다는 그런 맨데이트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금 배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용 CBDC를 계속 밀고 나가기에는 조금 지금 아직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시장이 여전히 그렇게 굳건한 거 아니냐? 지급결제 인프라가 굳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토큰 STO라는 것들이 그 당시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 경제의 안전적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토큰화된 지급 수단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금융 상품이 출원하고 냈을 때 이런 금융 상품의 육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 거래, 유통, 매매 시장을 활발하기 위해서는 CBDC 혹은 디지털 통화 시장이 또다시 발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디지털 CBDC 그 활용성 플랫폼의 그 모티베이션이 됐습니다. 금융 부분의 혁신 촉진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제 바우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내일 개보 키사기 확산 사업적인 중요 과제로 들어와 있는데 이 디지털 통화에 바우처라는 이름을 부르는 프로그래밍 레이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런 바우처의 발행 유통 프로세스를 지금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서 프로그래밍 레이어라고 불리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활용 사례는 무엇일까? 스마트 계약의 활용 사례는 무엇일까? 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아까 전에도 스마트 계약에서 당연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원 대상별 유효성 관리, 자금 사용 내역 관리, 지원 대상 관리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들을 스마트 계약으로 구현하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이런 스마트 계약 유용성을 통해 유용성을 한번 입증해 보고자 활용 유용성을 시험해 보고자 바우처 발행 유통 프로세스 개선이 저희의 그 활용성 테스트의 메인 과제로 지금 지목되었습니다. 이게 설계 모델은 크게 여기 지금 많은 여기 CBDC 네트워크 구성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CBDC는 여기서 얘기하는 CBDC는 기관용 결제 자산입니다. 기관용 은행들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DC를 기반으로 해서 각 은행들이 토큰 예금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형 통화라고 부르는데 예금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요 CBDC 분산원장 플랫폼에서 은행들이 노드를 구성하면서 노드해서 이제 그 노드 하에서 토큰 예금을 직접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형 CBDC와 일형 통화는 실제로 실거래 테스트에서 저희가 실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토큰으로 발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형 통화, 3형 통화는 저희가 모의 실험을 통해서 가상 실험으로 이제 한번 가상으로 발행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유용성을 얼마나 지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머니 토큰은 여기서 지금 2형 통화라고 저희가 썼는데 CBDC 시스템에서 CBDC로 100% 담보되어서 발행되는 일종의 법화 준거형 스테이블 코인, 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 정도라고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형 통화를 기반으로 이제 이 외부 연계 시스템에서 3형 통화가 이제 똑같이 이제 발행이 되어서 이런 디지털 자산에만 디지털 자산 거래에만 사용될 수 있는 특수 지급형 토큰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본 거고요. 그 예금 토큰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예금 토큰 그 이체 과정은 지금 현재의 예금 이체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자액 이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은 은행 내 고객끼리의 이체는 지금 현재의 스테이블 코인 혹은 비트코인처럼 그냥 그 소유권 이전 형태가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타액 이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타액 이체는 제가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이체를 한다. 그러면 하나은행 토큰을 제가 들고 있다가 하나은행 토큰을 소각이라고 제가 번이라고 표현하는데 소각을 처리를 하고 하나은행이 이 CBDC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금 토큰은 하나은행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소각을 시키고 그에 상응되는 CBDC를 신한은행으로 이체를 한 후에 그 CBDC를 이체받은 신한은행이 새로이 예금 토큰 발행을 해서 최종 수취자에게 전달하는 버는 이슈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쓴 이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 현재 예금 이체 과정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추진 일정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쭉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4분기가 이제 올해 이제 4분기에 저희가 실거래 테스트 10만 명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올해 4분기 11월 혹은 12월 정도 늦어도 12월까지는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는 내년 2월까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기술 실험은 조금 뭐 요건 간단하게 스킵을 하고, 요런 그 설계 모델을 왜 이렇게 지금 기존 예금하고 똑같이 했냐, 그 배경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를 개발을 할 때 그냥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를 개발을 한다고 처음 했을 때 엔진을 바꿔 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금융 인프라를 바꾸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전기 자동차를 한번 개발을 해서 도로 주행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법 제도가 아직 기존의 예금 시스템하고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법 제도와 그리고 이 구동 계통의 바퀴, 핸들, 스티어링 휠 같은 건 여전히 그대로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사용자들한테 변한 게 잘 보이지 않도록 구동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기존의 법 체계에서 맞춰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술 엔진을 그렇다면 엔진을 왜 바꾸냐? 사실 엔진 바꾸고 나면 자동차 개발 과정에서 튜닝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엑셀의 반응성도 봐야 될 거고요. 브레이크의 감도도 봐야 될 겁니다. 예금 토큰이라는 걸 도입을 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이 발행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금 토큰의 그 보유량을 어느 정도 한도로 가져가야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개념적으로 자동차 개발 과정과 엔진 개발 과정을 교체하는 과정이라고 유사한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그 기존의 예금 토큰의 법 체계를 준용해서 지금 설계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그 발표의 끝이고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그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결제원 토큰화된 자산의 고객 대상 발행 모델 비교는 뒤에 있는 심의원 팀장님께서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왼쪽에 있는 탄소 배출권 융통 기술 실험하는 이제 사명 토큰에 대한 유용성을 실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KLX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발행 및 거래 시스템을 저희와 비슷한 분산원장 시스템으로 구축 중에 있고, 한국거래소와 한국은행은 MOU를 체결해서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의 서브 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이 이영통화를 기반으로 이 외부 연계 시스템의 사명통화를 발행을 해서 탄소 배출권의 매매 대금으로 사용해보는 DVP 실험을 지금 기획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